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법제론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법제론의 단원별 문제풀이 8강까지 이루어지겠는데요. 사회복지법제론은 크게 총론과 강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단원별 문제의 챕터 1이 바로 총론에 해당되는 문제 25문제입니다. 그리고 챕터 2, 챕터 3, 챕터 4까지가 바로 모두 다 강론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5문제가 구성된 걸 보면 총론에서 한 서너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문제가 다 강론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제론의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이 강론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총론의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단원별 문제라든지 실전 문제 정도만 보더라도 총론의 문제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총론의 사회복지법의 의미,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사회복지법의 체계, 사회복지법의 권리,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입법 과정론, 국제법과 사회복지 등 이러한 것들이 다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서너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을 보니까 강론인데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정신건강증진법, 약칭인데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법이 쭉 있습니다. 3장은 대상자별 사회복지서비스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챕터 4는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그 다음에 판례 이런 것들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사회복지법제론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마지막 4장에 있는 내용은 사회복지 정책론에도 출제될 수 있다. 정책론 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법과 관련된 산재, 건강, 연금, 고용, 장기요양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이러한 공공부조, 이러한 법률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무슨 제도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1장입니다. 1장의 총론 내용들을 보겠는데요. 전반부 13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지문이 긴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지문들을 냈고요.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은 평균적 정의, 2번은 배분적 정의. 법의 사회적 정의, 사회정의라는 게 있는데요. 사회정의는 두 가지,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있다. 세 번째 자치법규, 네 번째 넓은 의미의 사회보험법, 복지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평균적 정의는 사람들 간의 거래나 관계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물품과 대가, 손해와 배상, 범죄와 형벌 등을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평균적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적 정의를 우리가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하죠.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 요거 하나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범죄와 형벌을 좀 보면 A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A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똑같은 형벌이 주어져야 된다는 이러한 것들을 평균적 정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균적 정의를 다른 말로 산술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자, 배분적 정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차입니다. 개인차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능력과 가치에 알맞도록 재화와 명예를 공정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배분적 정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배분적 정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비례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비례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자, 배분적 정의를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 이게 바로 이제 개인차와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요. 한번 말씀드려보면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은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B라는 사람은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형벌이 주어졌을 때 A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형량이 더 가볍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차를 인정하는 바로 배분적 정의, 비례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의 목적 중에 사회정의 실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회정의 실현에 평균적 정의도 들어가고 배분적 정의도 들어가는 겁니다. 1번, 2번 다 맞습니다. 3번 들어갑니다. 자치법규는 지자체의 장이 제정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자치법규 안에는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나요? 아니요. 조례와 규칙이 있다라고 말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 그 다음에 규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의 장이 제정하는 겁니다. 조례와 끊어요. 주민의 권리나 사무에 관해서 제정된 자체에 관한 시행규칙이 아니라 이 자리에 규칙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행규칙은 명령에 있는 겁니다. 시행규칙은 명령, 이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령이 있고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총리령과 부령이 있잖아요. 총리령과 부령 이런 것들이 뭐와 연관성이 있냐면 아까 했던 시행규칙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명령 안에 있는 겁니다. 시행규칙은 명령 안에 있는 거다. 탈락입니다. 자, 3번 지문이 끝부분이 잘못됐어요. 4번, 5번 들어갑니다. 4번 들어갑니다. 넓은 의미의 사회보험법. 넓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대 사회보험법보다 더 많은 범위를 포괄하는 건데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있습니다. 제가 밑줄 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법도 넓은 의미에서 사회보험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복지권입니다. 자, 복지권의 동의어가 사회권이고 또 동의어가 바로 생존권이 됩니다. 사회권, 생존권, 복지권 모두 다 동의어입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권리를 복지권, 사회권, 생존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1번의 답을 해결했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법과 사회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사회법이란 용어는 독일에서 시민법의 원리에 대한 부분적 수정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시민법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 사회법이라고 하죠. 나중에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도 기억하시고, 사회권은 사회적으로 생존하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생존이나 생활의 유지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해 줄 것을 민간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국가가 보장해 준다 그랬잖아요.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2번 잘못됐습니다. 사회법은 근대 시민법의 원리인 사유재산 제도나 계약 자유의 원칙이나 과실 책임의 원칙을 수정하여 끊어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사회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회법은 소유권이 제한되고 계약의 공정,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사회법의 원리입니다. 자, 시민법의 원리 말씀드립니다. 사유재산의 사회성, 계약의 공정성, 무과실 책임주의와 같은 집합적 책임 원리로 변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변화의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시민법의 원리는 이렇게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사유재산의 사회성과 그 다음에 계약의 공정성과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주의는 뭘까요? 사회법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시민법의 원리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는 사회법의 원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전반부 시트에 2번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5번 지문 들어갑니다. 자, 5번 지문은 사회권이 헌법으로 규정된 것은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바로 독일의 헌법이고요. 여기에서 헌법으로 사회권이 처음으로 규정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5번 지문은 예전에 초창기 때 단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번 문제는 법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원의 내용 중요합니다. 별표 한 문제 예상되고요. 법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헌법이 나왔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 상위법, 이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2번, 위법한 사회복지 조례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툴 수 없는,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회복지 조례가 법에 위반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 하느냐?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라고 해요. 무효. 그런데 왜 취소 소송을 합니까?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형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정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과 동의어가 됩니다.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을 시행령이라 합니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 그것들을 시행령이라고 말합니다. 자, 2번이 잘못되었고요. 5번 들어갑니다. 자, 5번은 조례나 규칙 합쳐서 자치법규라고 말했습니다. 조례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 사무나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해 제정된 자치에 관한 법규, 자치법규를 조례나 규칙이라 말하고,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은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것은 규칙이 됩니다. 5번 질문 맞습니다. 자, 3번의 답도 2번입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는 사회복지법의 체계입니다. 사회복지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도 유사한 문제 패턴이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알아놓으시고요. 사회보장기본법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겠죠. 지방자치법규에서 지방의회는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가장 상위의 법규범위라 말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시행규칙이 나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관장부처가 보건복지부입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정하는 부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맞습니다. 조약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효력이 있다. 말도 안 되죠.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약, 국제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 단독으로 체결하는 겁니다. 행정부 단독으로 체결, 단독 체결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 또 법원 나왔습니다. 별표 쳐야 되겠죠. 법원에 대한 내용 연결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헌법,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도 변경할 수 없는 국가 최고의 법규이며 모든 법령은 이 헌법에 의해서 제정되며 효력이 발생한다. 네, 1번 지문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장 최고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기본법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률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게 뭐죠? 당연히 법률이죠. 국회가 제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은 법률입니다. 자, 네 번째,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의 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또한 그 권한에 속한 사무에 대해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중에 하나가 뭐죠? 규칙입니다. 지자체장이 제정하는 것을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에 관해서 제정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조례가 되죠.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 시험에 조례 문제가 잘 나옵니다. 조례 문제가 잘 등장하기 때문에 조례의 내용은 정리해 놓으세요. 자,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양자 모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아니에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은 조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례는 사물의 도리나 합리성이나 본질적인 법칙, 공서양속, 이게 뭐예요? 조리라고 합니다. 조리는 불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조리는 불문법 중에 하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 조리가 있습니다. 자, 조례는 판례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당연히 틀린 것인지 아시죠? 자, 네 번째, 규칙은 법원으로서 인정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정립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장이 제정하는 것을 우리가 규칙이라고 말합니다. 6번의 답은 5번입니다.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번 문제는 성문법이 나왔고 불문법이 나왔는데요.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률은 성문법, 명령규칙 성문법, 조례 성문법, 조약 성문법에 해당되고요. 판례는 불문법에 해당됩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헌법 다음에 법원이 법률입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러죠. 헌법에 위반하여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자, 명령과 규칙이 있습니다. 명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고 이 규칙은 지자체장이 제정하는 겁니다. 입법기관인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제정된 성문법이다. 자,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제정된 성문법, 규칙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령과 연관성 있는 거죠. 입법기관인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네, 대통령, 그 다음에 총리,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이죠. 행정기관에 의해서 제정된 성문법은 명령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의회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의결로서 제정하는 것을 조례라고 합니다. 조약. 조약은 국가대표기관에 의해서 체결이 됩니다. 국가대표기관을 우리가 행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비준 공포로 성립되는 것이 조약이라고 말합니다. 판례, 재판의 선례. 그래서 우리가 판례라고 말하는데요. 재판의 선례가 그 이후에 재판을 구속할 때 법원으로 인정되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나 대법원 판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7번의 잘못된 부분은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2번은 명령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번 문제는 별표 치시고 다음 내용에서 옳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헌법 전문이 있습니다. 해설에 제가 헌법 전문을 달아드렸는데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의 대표적인 것은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균등. 그 다음에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이 대목이 바로 사회복지와 관련이 있는 대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번 지문 맞습니다. 위법한 사회복지 조례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라고 말했죠.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바로 명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법률 밑에 명령이 있고 명령 밑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동등한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 아니요. 제가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8번 문제는 최근에 출제되었던 문제와 거의 흡사한 패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헌법 전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는 정독을 해 주시죠. 해설에 있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들어갑니다. 9번 문제는 권리설에 대한 건데요. 사회권적 기본권의 권리설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가 가장 권리성이 작고요. 자, 부등호를 아래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권리는 두 가지가 있죠. 추상적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권리성의 크기가 다릅니다. 구체적 권리가 권리성이 가장 크고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가 권리성이 가장 낮습니다. 프로그램 규정설에서 생존권은 국가의 사회 정책적
목표와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규정설이 권리성이 가장 낮고요. 이걸 일명 입법 방침설이라고 합니다. 입법 방침설, 입법 방침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규정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추상적 권리설은 현재 우리나라 다수설이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뭐 하여야 한다가 있고 뭐뭐 할 수 있다가 있어요. 법조문을 보면 하여야 한다보다 할 수 있다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바로 추상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추상적 권리설이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권리설은 생존권에 관한 헌법 규정은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효력을 갖는 규정을 구체적 권리설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 권리가 가장 권리성이 크다라고 말했잖아요. 따라서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이 헌법 규정은, 생존권에 관한 헌법 규정은 효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권리성을 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리을입니다. 추상적 권리설은 국가의 생존권 실현에 관한 부작위, 하여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부작위는 현실적 구체적 권리의 침해가 되어서 국민은 국가의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이나 소송의 동그라미, 자기 의무화 소송, 소송의 동그라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여기 추상적 권리는 소송 제기가 안 되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소송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대개 이제 여기 구체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하지 않았다면, 무작위했다면 우리가 이것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소송 제기, 이런 것들이 구체적 권리가 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추상적 권리설이 아니라 구체적 권리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구체적 권리설. 따라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 9번 문제, 권리설은 이 문제 하나 있습니다. 단원별 문제. 기역, 니은, 디귿으로 답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지문들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기역과 디귿과 리을을 잘 정리하십시오. 자, 기역과 니은과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0번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기역을 보니까 헌법상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 바로 사회복지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존권은 복지권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사회복지법은 단일법전 형식이 아닌지 아시죠? 개별법 체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입니다. 사회법으로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회법의 원리에 무과실 책임의 원리가 있죠. 맞습니다. 사회법에는 공법과 사법의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법과 사법의 요소가 공존하는 이 법을 뭐라고 하죠? 네, 사회법이라고 하거든요. 공법과 사법이 공존하는 법이 바로 사회법인데, 이 사회법이 바로 사회복지법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앞에서 디귿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맞습니다. 10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1번 문제 별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생존권에 관한 최초의 헌법적 규정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1919년에 찾을 수 있다. 맞습니다. 헌법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이전에라도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전에라도 헌법은 가장 최고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원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 두 자로 무효입니다. 무효라고 말씀드렸고 맞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사회보장기본법이 법이 적용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이 일반법이 되는 거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일반법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은 바로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 적용된다. 맞습니다.
자, 구법인 특별법과 여기서 끊어야 돼요. 신법인 일반법 간의 충돌이 있었다. 이게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신법의 우선의 원칙이 있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지만 신법의 우선의 원칙보다 특별법의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먼저 그래서 충돌이 있다면 자, 신법의 일반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법의 특별법입니다. 구법인 특별법,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답 노트 끝났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답이 5번입니다. 자,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2번 문제는 사회복지 조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조례에 동그라미 치고요. 옳지 않은 것. 12번 문제 별표. 왜 별표냐? 제가 조례 문제는 잘 나온다 말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조례는 당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서울시에서만 효력이 됩니다. 맞습니다. 조례는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법한 사회복지 조례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했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례는 주민의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권 여기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례 같은 경우는 주민이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하는 조례 제정 청구권이나 개정과 폐쇄에 대한 청구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권리와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자,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 지문들도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3번 문제는 역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앞에 연대가 나왔고요. 자, 연도 있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1960년대 공무원연금법 1960년 제정, 생활보호법 61년 제정, 재해고법 63년 제정, 아동복리법입니다. 1961년 제정, 모두 다 60년대입니다. 맞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재가복지가 도입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가복지의 대표적인 게 재가복지봉사센터인데요.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지침은요. 지침은 1991년입니다.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설치 운영된 것은 그 다음 연도인 1992년입니다. 1992년이에요. 따라서 재가복지가 도입된 것은 70년대 중반이 아니라 1990년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1990년대 초가 되겠죠. 자,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되고요. 지역사회 복지비체 어디 있죠? 시, 군, 구에 있죠. 이것이 도입된 게 2003년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행정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2005년에는 기존 복지제도로 대처하기 어려운 가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된 게 2005년입니다. 자, 긴급복지지원법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2005년인데요. 자, 이것이 처음에는 일몰법이었습니다. 일몰법, 즉 한시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한시법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2009년에 영속법이 됩니다. 영속법으로 개정이 돼요. 영속법으로 개정이 된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딱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2010년도 12월 말까지였거든요. 처음에 제정할 때는. 그래서 2010년도 12월 말이 되면 일몰을 되는 즉 한시법이었어요. 처음에 제정할 때는. 그런데 2009년도에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 한시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을 바로 영속법으로 개정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2012년에 아이돌범위와 아이돌범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서 아이돌범 지원법이 제정된 것이 2012년입니다. 우리가 아이돌범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이돌범 지원법이란 게 있어요. 그게 2012년에 제정된 겁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가 도입된 것은 1990년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설치 운영은 바로 1992년이었다, 2년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역사회복지에서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전반부 13문제 풀었습니다. 총론의 문제 나머지 12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총론의 문제는 좀 중복되는 지문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한 것들이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상기를 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약간 중복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